이 글은 조선 초기의 격동적인 권력투쟁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 별표 원경왕후 민씨 별표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별표 조선 개국 초기의 치열한 권력투쟁 중심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흥 민씨, 훗날 조선의 원경왕후가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최고 권문세족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지략으로 남편을 왕좌에 올린 킹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4명의 남동생 모두가 남편의 손에 죽어야 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천재인가? 악녀인가? 조선 건국의 공신인가? 왕권을 위협한 역적인가?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여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별표 1365년 고려 개성의 한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권문세족 여흥 민씨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어린 민씨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제는 성균관에서 사성을 지냈는데 그 제자 중에는 2살 연하의 이방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자신의 남편이 될 그 소년 말입니다. 이미 운명의 실이 엮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1382년 민씨 18세, 이방원 16세의 2사람이 혼인할 당시 이성계는 외구 토벌로 명성을 떨치던 신흥무인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의 딸과 신흥무인의 아들. 이 결합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아래 정치 지형을 바꿀 폭탄과도 같은 연합이었죠. 신혼 시절의 민씨는 전형적인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집안의 경제생활과 육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능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였죠. 별표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방원은 정한군에 봉해졌고 민씨는 정령옹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세자로 책봉한 것은 이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이 순간 민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이룬 조선 건국의 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덕왕후와 정도전이 방석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1398년 7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도전이 사병혁파법을 강행하며 왕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무기를 내놓았지만 민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무기들을 빼돌려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처형감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며칠 후 태조가 병석에 눕자 별난의 징조가 포착되었습니다. 민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궁궐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준비해둔 무기들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8월 26일 밤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방원과 그 추종자들이 정도전, 남은, 심효생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그 와중에 민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직접 남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각오였던 것이죠.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한군의 부인이 스스로 정한군이 서 있는 곳까지 이르러 그와 화변을 같이 하고자 하여 걸어서 나왔다. 신하들이 극구 말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원이 형 이방간과의 싸움에서 망설이자 민씨가 직접 갑옷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입히며 독려했습니다. 그녀야말로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진정한 킹메이커였습니다. 별표 드디어 1400년 11월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민씨 또한 정비에 책봉되어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들 부부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아내의 집안,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해 모두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이었죠. 그런데 태종의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강해지면 언젠가 왕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양이 파동을 일으켰을 때 민무구 형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태종은 이들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407년 7월 영의정부사 이화가 민무구,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민무구 등이 세자에게 기대어 국가를 장악하려 하고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원경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동생들이 언제 그런 역모를... 하지만 태종의 의중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탄핵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원경왕후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전하, 제 동생들은 전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태종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의 공로와 현재의 위험은 별개다. 1408년 장인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더욱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409년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10년 3월 17일 제주도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자결하라는 왕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태종 앞에 꿇어앉아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전하, 제발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제 오빠들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내린 명령이다. 그날 제주도의 한 해안가에서 두 형제는 나란히 사약을 마셨습니다. 죽기 전 민무구가 남긴 말은 처절했습니다. 전하도 원래는 고려 동북면의 무명장수의 5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저승에서 반드시 뵙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태종은 잠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별표. 원경왕후는 두 오빠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중 예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태종과 마주칠 때마다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 식음을 전폐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손은 남은 두 처남에게까지 뻗쳤습니다. 1415년 민무휴, 민무의 형제도 불충죄로 몰렸습니다. 1416년 1월 민무휴와 민무회도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까지 태종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 제발 저만 죽이시고 제 동생들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태종이 13년 전 일을 들춰냈습니다. 1402년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던 김씨가 태종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원경왕후가 김씨를 핍박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는 원경왕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삭인 김씨의 출산이 임박하자 원경왕후는 그녀를 추위에 내몰아 죽음의 위기로 몰았습니다. 태종은 분노하며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라고 말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원경왕후의 친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무휴, 민무회도 교수형을 선택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경왕후는 4명의 남동생을 모두 잃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여흥 민씨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역적 집안으로 전락했죠. 별표. 1411년 태종은 급기야 원경왕후의 폐위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비가 불평을 품고 불손한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새 왕비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태종의 형이자 상왕인 정종이었습니다. 평소 정사에 일절 간섭하지 않던 그가 동생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아우야, 정비를 어찌 함부로 패할 수 있단 말이냐? 조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태종은 형의 말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원경왕후는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양녕대군은 점점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폐세자 되고 맙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원경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후덕 왕대비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동생들은 모두 죽었고 첫째 아들은 폐세자 되었으니까요. 1420년 7월 10일 수강궁 별전에서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강철 같던 그가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죠. 신하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처갓집을 멸족시킨 태종이 아내 앞에서는 눈물을 쏟는다니요. 혹시 태종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별표 원경왕후 민씨, 그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생을 바쳐 남편을 왕으로 만든 위대한 여인인가요? 아니면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악녀인가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고려 최고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왕비가 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간다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운 세종대왕 말입니다. 세종이 이룬 찬란한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경왕후가 없었다면 과연 세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원경왕후의 선택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무기를 숨겨둔 것, 남편을 끝까지 도운 것, 그리고 세종을 낳아 기른 것까지 모든 것이 역사의 필연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4명의 남동생 모두를 잃고 남편과의 사랑도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바친 모든 것이 결국 권력 때문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별표 원경왕후 민씨는 시대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야심과 지략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조선왕조 500년의 찬란한 문화도 모두 그녀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경왕후는 조선 역사의 숨은 설계자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서초구 헐릉에 있습니다. 남편 태종과 나란히 잠들어 있죠. 6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두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생전에는 그렇게 갈등했던 부부가 죽어서야 평안을 찾은 것일까요?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의 선택, 개인의 욕망과 역사적 사명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한 여인의 의지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분명 천재였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통찰력, 이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행력, 그리고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정치적 역량까지 모든 면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악녀이기도 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 남편의 후궁과 그 아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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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그렇다면 원경왕후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고려 말 조선 초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처럼 권문세족의 딸로 태어나 정치적 야심을 품은 남편과 결혼한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겠죠.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격동적인 시대였고 그녀 자신도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 민씨는 자신의 능력과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합니다. 찬란한 시작, 파란만장한 전개, 그리고 비극적 결말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드라마죠. 하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녀가 흘린 눈물과 겪은 고통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개인의 성공과 조직의 발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커리어 사이의 선택, 그리고 권력과 책임에 대한 무게감까지 600년 전 그녀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의 선택들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그녀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경왕후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조선이라는 위대한 왕조를 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었다면 과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원경왕후는 선악구도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복합적 인물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원경왕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성인도 완전한 악인도 아닌 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특별했던 것은 평범하지 않은 시대에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점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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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경왕후에게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승자였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고 자신도 왕비가 되었고 아들은 성군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패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권력 앞에서 무너졌으니까요.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는 복합적 인생.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진실이 아닐까요? 원경왕후 민씨, 조선을 만든 천재이자 권력에 취한 악녀.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이자 가족을 파멸로 이끈 비극의 여주인공. 그녀의 모든 모순과 복잡성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인가? 현재의 거울인가? 미래의 나침반인가? 아마도 셋 모두일 것입니다. 원경왕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 사랑의 숭고함과 권력의 무서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600년 전 한 여인이 내린 선택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유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죠.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역사 속에서 원경왕후의 교훈이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처럼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하고 길게 살 것인가? 권력을 추구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00년 후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별표, 별표.